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직구급 노동법 개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시험 치시고 많이 힘드셨죠? 올해 시험 난이도는 일단 뒤에 가서 총평을 곧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드려보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던 그런 난이도에 비해 가지고 체감하시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평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난이도 상승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느냐? 일단 세세한 부분이 출제되었다라고 돼 있죠. 뒤에 가서 문제들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문제가 지금까지 그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출제 빈도가 높다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뭐 위원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의결 정족수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읽어봤던 그런 지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못 봤던 내용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혼동되는 지문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운에 기대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근거를 삼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은 1번이 몇 개 나왔느냐 그런 거 해서 비율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푼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미처 못 보는 그런 파트들이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판례 문제라고 돼 있죠. 판례 문제는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신 판례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왔던 판례들은요, 실제 그 수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판례는 앞과 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정반대인 그런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뭘 뜻한다 하고 풀 수 있었는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다르지? 그러면 이게 답이지.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틀리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길어진 지문이라고 돼 있죠. 지문의 길이 자체가 좀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선택 과목인 시절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선택 과목인 시절 때는 진짜 좀 단답형 위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고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틀린다 하더라도 풀이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었지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고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도 이게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풀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나면은 되게 이제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기쁘긴 하지만은 이게 실력으로 풀지 않았다 이런 느낌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불안한 것만큼 몇 점이 나올지 모르고 어렵다고 느끼는 그 체감, 그 난이도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풀지 않게 되니까 또 동반해서 이제 실력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도 잘 모르는 파트인데 그런데 더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찍지 못하더라. 그런 난이도가 이제 불운이 좀 겹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난이도가 상승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뭐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견되고 왔었죠.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필수 과목 전환됐던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노동법을 배우지 않고 노동부에 임용이 되었다. 그러면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각종 법정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과목을 필수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야 선택 과목일 때는 좀 난이도가 낮게 나오지만 필수 과목이 될수록 이제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실무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 자체는 현재 예상한 바와 같이 문제 난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 근기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정말 오답을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 조문하고 판례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좁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만 가지 마시고 기출문제 말고 일단 전범위 고른 이해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도 제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도 어떤 문제는 그래도 풀만했죠,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인 만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미리 답을 좀 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근로기준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문,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예, 근기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죠. 제8조에 보면 폭행의 금지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 잘 나왔는지 보십니다. 누구한테? 예, 사용자한테 이 책임이 부여돼 있고, 사고 발생 그 밖에 어떠한 이유라고 돼 있죠. 예, 조문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옛날에 정근대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를 아랫사람이라 보고 뭐 머슴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다 실수했다. 그럼 넌 맞아도 돼. 하고 때렸던 그런 시절. 예,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2번 가시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뭡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라는 조문입니다. 예,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위약금을 문다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직하게 되면, 내가 근로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위반 때문에 내가 거액의 돈을 뱉어내야 되는구나. 그럼 이직을 못하겠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강제근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로기준법 총칙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고, 요거는 근로자 인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만 적용되는데, 이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빠져나가죠.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 아니면 해고,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지는 그런 회사가 4인 이하 사업장이죠. 자, 그렇지만 근로자 인권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약예정 금지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세 번째, 임금이란 사용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줘야 되고 근로의 대가야 되고, 그리고 임금 봉급 어떠한 명칭으로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예,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가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틀렸죠.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돼 있진 않죠. 강제근로를 하는,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는 저축금을 관리하는 거, 이건 안 되죠. 근로자는 원치 않았는데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뺀 다음에 중도에 그만둘까 봐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원하는 데 일 잘하면 그때 저축금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했죠. 그건 안 되고, 근데 근로자가 원해서요, 강제근로의 위험성은 없는데 사장님이 주로 보면 은행에서 좋은 이자를 받고 또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은 그런 금융상품을 대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자, 이럴 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퇴근하고 나면 은행 갈 시간도 없는데 사장님은 이자를 더 받고 있어. 그럼 사장님한테 제 것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 했죠. 자, 이럴 땐 강제근로의 위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떠한 경우에도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1번 지문. 공무원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공무원 제가 근무할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제 주무관님들, 그분들의 마인드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판례는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왜 공무원의 뭐 복무규정, 공무의 보수규정이라고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노동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그 다음에 퇴직금도 아니고 연금 주시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근로조건들의 세세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의 보수규정 이런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규율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있게 공부했으면 현혹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취업할 의사 있는데 실업 중이다, 일시적 실업 상태인 자, 구직 중인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는 정의 자체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업 중인 자, 이런 사람들은 근기법상 근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죠. 세 번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 목적으로 종속조건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법조문 내용이거든요.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에 법조문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제시한 내용이 뭐냐? 사용 종속관계 판단 지표라고 하는 판례 판단 기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판례의 판단 기준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제가 이겁니다. 계약서를 뭐 위탁계약, 뭐 위임계약, 뭐 도급계약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계약이 실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실질은 말로는 도급이라 써놨지만 실제 알고 봤더니만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 지시 내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 보고하라 그러고 그에 맞춰서 임금 주고 이러면 그럼 근로자가 되는 거죠.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는지 여기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게 판례 내용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판례 내용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있게 공부하셨으면 이 부분 보고 그렇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지표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요. 만약 부정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 임의로 정하는 요소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업규칙을 적용을 하는데 취업규칙 이 근로자는 적용시키지 않을게.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를 부정할 것인가? 자, 국세청에 또 신고할 때 자영업자로 신고할 건가? 아니면 근로자로 신고할 건가? 그것도 사장님들이 신고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제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신고한 것 때문에 제가 근로자성 아예 부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대 보험가입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법상으로는 당연히 가입을 해줘야 되지만 그 근로복지공단 이런 4대 보험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뭐 면접을 한다든지 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한 대로 그냥 근로자겠거니 아니면 사용자겠거니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근로자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더더욱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중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 크다까지는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회보장제도가 4대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만약 이 부분에서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 그럼 근로자를 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만약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로 대우해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근로자가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판단 요소로 삼지 않는다가 아니라 판단에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판례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왔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질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요번에 근기법 개정되면서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최근에 근기법 개정하면서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사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조사 의무. 두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는 지문이죠. 법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건 조사 기간 동안 일단 임시 조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임시 조치할 때 잘못하면 소문 다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면요.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 자,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2번과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2번 지문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 거예요. 3번 경우는요.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럴 때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사용자는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사용자한테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좀 답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이거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셨던 어떤 뭐 휴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결정내릴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법조문하고 다르게 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다. 예, 맞죠? 자, 요즘이야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들 야행성으로 이제 활동들을 하시니까 뭐 밤 12시도 별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상 야간 근로의 개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파기하고 근로자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출퇴근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죠. 근로자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 연소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빠져나가지만 자,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디 산부인과를 가셔야 된다. 아니면 오늘은 좀 복통이 있어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날은 쉬고 다음날 일한다.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통계법 제22조 1항 통계청장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에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보건업, 자,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근기법 제53조 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자, 이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단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근기법 제59조라고 하고요. 자, 이런 업종이 제한되고 있죠. 주로 보면 운수업, 그리고 보건업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 업종에 해당할 때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 연장 근로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장 근로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 주의 근로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과로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하루 근무 끝나고 다음날 근무 들어가기까지는 휴식은 좀 취해야 되겠죠. 수면도 취하고 그다음에 오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예,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왔고요. 네 번째,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다라고 한다면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해라. 예, 이 조문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했다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이렇게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앞에서 근로를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근로를 좀 적게 해서 평균해 보니까 주 40시간 되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죠. 이 기간에 연장 근로를 48시간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적게 일해야 평균해서 40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2주에 48시간을 했는데 다음 주 적게 근무하는 기간이 되기 전에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해서 40이니까 연장 근로수당 발생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개념인데 48시간만 하다가 퇴사를 해버리셨으니까 이때는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4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조문대로 잘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셨고요. 다음 5번입니다. 자,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칙 문제는 언제나 봐도 어렵죠. 예, 이런 거 나오면은 어디서 물을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도 너무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로 보면 이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센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물론 시험 문제가 다행히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좀 시사하는 바는 벌칙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 금품청산입니다. 이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할 수 없다. 자, 이게 뭐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이 노동관계에서는 특징적인 게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요. 그럼 사용자 형사처벌 받죠. 되게 강력한 처벌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한테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사용자를 감옥 보내고 실제 돈을 못 받아버리면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죠. 그래서 두고 있는 게 이런 임금 같은 거 정리 빨리 안 해주면 그러면 근로자한테 무기를 하나 지어주는 거죠. 근로자가 안 되겠네, 형사처벌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용서해 드릴 테니까 빨리 돈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두는 게 이 금품청산, 그다음 반의사불벌죄,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반의사불벌죄는 그래서 금품청산이나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임금지급원칙이나 이런 돈에 대한 것들에 관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시 들었듯이 금품청산은 퇴사하고 14일 이내, 자,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나 각종 임금들 정산해 주세요라는 조문이고, 이거는 돈 문제죠. 돈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옳고요. 다음 두 번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43조 임금 지급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 세 번째,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품청산이네요. 이때는 과태료 부과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벌받는다라고 했죠.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네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서 나오는 벌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 근로자가요,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피해 근로자를 오히려 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벌칙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과태료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이런 세세한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까지 외워두시면 좋기 때문에 뒤에 가서 숫자까지 보시면, 자, 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퇴직한 때부터 제가 14일 이내 정산해줬다? 임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과태료 규정이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라고 말씀드렸죠. 과태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여성 근로자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 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근로시킬 수 있다. 동의한 경우 인가까지 받아라 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단체백이 있다 하더라도 1일 2시간 초과는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1일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 제한이 되고 있죠. 맞는 질문. 네 번째,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6주 이후인데 35주를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세세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외웠다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30몇 주인데 하고 서립게 외웠으면은 이거 속할 수 있겠죠. 그 외의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건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조금은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7번입니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춰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근로냐? 재량 위임이라고 되어 있죠. 재량 근로라고 얘기를 하죠. 재량 근로는 창의적인 업무로서 사용자가 이런 지시하는 것보다 근로자가 뭐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이런 것들 경계가 모호하게 오히려 근로자에게 모든 걸 맡겨놓는 게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업무들을 얘기합니다. 보면은 편집 업무, 출판 사업에서 편집, 정보 처리 시스템 분석,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탄력받았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쉬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효율이 있을 수 있죠. 재량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건설업의 관리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건설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창의적인 업무 모르겠어요. 설계하는 업무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이다라면 현장에 지금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사고 나는지 업무 지시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재량 근로가 아닌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8번 갑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 다 골라 하는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죠. 들어가 보면 사용자는 도급, 그 밖에 준한 제도로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성과에 따라, 자,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에게 성과에 따라 임금을 보장해라라고 했는데 도급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장해줘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아니다라고 되고요. 다음 니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라 지급해야 되고, 다만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능률수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대로 나왔죠. 원래는 정기불 원칙이라서 매월 1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초과해서 산정되는 돈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1개월 초과해서도 한 번씩 나와도 된다. 뭐 성과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말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급. 그럼 이 정기불 원칙 위반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1개월 초과해서 정산되는 돈들은 1개월 초과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죠. 예, 맞는 설명. 다음 디귿.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명단 공개 기준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3212라고 돼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다가 임금 체불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 요거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인적사항 공개라고 돼 있죠. 자, 인적사항 공개는 321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 이미 틀렸다.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다음 리을. 단체백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들어서 정상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자, 일률성은 뭐냐? 모든 근로자 다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휴직자, 복직자 또는 징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는 어떤 수당이 있다라고 보자. 모든 근로자가 안 받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률성에 대해서는요. 보통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 제공했으면 받는 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특정 조건 충족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주는 거. 이게 바로 일률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되게 예외적인 사유죠.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 이런 예외적인 사유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률성 부정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죠. 답은 옳은 걸 다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과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갑니다. 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 판례문구 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문 자체가 길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례문구도 길어졌고 물론 이 길다 하더라도 압축적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꿨어요. 근로자 과반 수익된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근로자 대표하는 자는 정례고할 때 근로자 대표로서 협의하는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니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습니다. 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집단이 동의 주셔야 된다. 이거는 판례 내용 그대로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취업규칙이 두 덩어리 나눠져 있다. 회사 내 근로자 집단이 두 덩어리 나눠져 있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 다른 집단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불이익받는 사람만 동의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뭐 간부급 이런 사람만 적용받지만 나중에 사원들이 간부로 승진한다. 그러면 나중에 현재는 사원이지만 나에게도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이잖아요. 이럴 때는 현재 적용받지 않는 사원급들도 간부와 함께 동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가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 현재는 사원이지만 승진해서 간부가 될 수 있는 현재 사원인 사람들도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 내용 그대로 잘 나왔고요. 디귿.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했고 이에 대해서 종전근로조건 취업규칙 적용받고 있었던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해서 변경의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와 대가관계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근로조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경은 무효라 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뭘까? 좀 여러분께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임금을 바꿨고 회사의 인사규정 중에 보니까 정원규정을 바꿨다라고 해볼게요. 정원규정은 제 근로조건하고 좀 무관해요. 그리고 임금하고도 좀 무관한 겁니다. 제 임금을 줄였다 해서 그 돈 가지고 뭐 사람 수를 늘리는 거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회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채용할 정원
인원수를 더 늘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회사 규모가 100명 규모였는데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우리 회사의 정원은 150이다. 이렇게 개정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50명을 늘리는 정원 규정 개정하면서 자, 그런데 회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성과급을 좀 깎자. 이런 성과급 낮추는 불이익 변경을 했다를 볼게요. 자, 그럼 성과급하고 근로자 인원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데 성과급에 대해서는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얻지 못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럼 인원수 늘리는 것까지도 다 무효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근로조건하고 연계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불이익 변경 동의 거치지 못하면 모두가 다 무효. 한 덩어리로 취급해요. 근데 근로조건하고 전혀 무관한 근로조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이익 변경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니까 불이익 변경의 벽에 딱 막혀서 동의 못 받으면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와 무관한 것은 그냥 개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에 대한 내용은 대가관계 연계성이 없다라고 돼 있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조문이었던 거예요. 회사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종전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라 봐야 된다 했는데 종전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효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례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수험서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메인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판례이고 좀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리을 갑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급적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백을 체결했다. 그 동의 승인의 효력은 단체백 시행된 이후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협약을 적용받게 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생긴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소급을 했다. 소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 이전에 이미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근로조건 낮출 수가 없어요. 퇴사한 사람들은 그대로 둬야 돼요. 기득권 그대로 유지. 단체백 체결 이후에 재직하는 사람한테만 적용.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잘 나왔죠. 소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단체백 체결일 이후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 그대로 나와서 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디테일해서 보시면 니은, 리을 맞죠? 앞에 있는 문제도 니은, 리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푸시면서 굉장히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답이 나온다? 3번, 3번 그것도 똑같이. 그리고 니은, 리을 똑같이. 아, 이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전을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좀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10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 자체에 필요한 임원 선거 간섭하지 못한다. 기숙사는 사장님이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 지어주고 난 다음에 기숙사 들어갈 사람들 배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 떼는 거죠. 알아서 자치적으로 생활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원선거 감사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속 기숙사 근로자를 기숙시킬 때 기숙사 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거기까지 맞고요. 작성에 관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취업 규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취업 규칙일 때는 불이익 변경일 때는 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일 때는 의견 청취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기숙사 규칙 작성이라 돼 있잖아요. 취업 규칙 작성이라고 한다면 의견 청취가 맞아요. 그런데 기숙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규칙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조문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맞는 지문. 사생활의 공간이니까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고 네 번째,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 조사하고 장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기숙사에서 혹시 돈을 횡령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 기숙사에서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있는 사례들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신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노조법상 단체교섭, 단체배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여기 30일 이내 숫자 잘 나왔어요. 30일 이내 결정해야 되고요. 다음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한테 통지해라. 여기에 노동조합들이 지금 교섭 단위가 통합됐으니까 앞으로 교섭하실 때는 교섭 창구 단위로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하는 것까지 잘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에 따른 단체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아니 왜 노사 간의 관계는 사적 자치, 그러니까 회사와 근로자, 개인 간의 관계인 문제인데 알아서 하셔야지 국가와 지자체가 왜 끼어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법조문 배경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기업별 단체 교섭들이 제일 많거든요. 산업별은 그 노조 자체가 어떤 특정 산업을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산업별 노조입니다. 근데 산업별, 지역별 교섭 이런 것들이 실제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섭이 계속 기업별 방식으로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개인 기업, 통일된 하나의 산업에 대한 근로조건이 설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노동법에 있는 기초 이론상으로는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교섭, 뭐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유럽만 하더라도 산업별 교섭 이런 것들 다 활성화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업별 교섭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거죠.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만약 방법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조 말고 이번에 산별 교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누군가가 조력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국가가 왜 여기에 끼어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조문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교섭하려는 경우에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어요. 그러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는요, 언제 시점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법 규정에 나와 있죠. 보면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방해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교섭할 때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분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고를 해버렸죠. 공고를 해버렸으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 교섭 단위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공고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공고했으면 결정되기 전에가 아니라 결정된 이후에 해야 된다. 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방해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법조문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정 신청해야 된다는데 이 시점이 틀렸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고 됩니다. 자, 4번 지문 가시면 단체백의 유효기간은 최고 3년입니다. 그 안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노조법상 단체 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단체 교섭 대상은 헌법상 단체 교섭권에 근거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한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것이 단체 교섭 대상 사항에 해당한다면 교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단체 교섭 대상이라는데,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사용자 처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잘 나왔죠.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잘 나왔고, 사용자 처분할 수 있는 사항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정예고, 사업조직의 통폐합,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조정 같은 것들은 회사의 경영권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경영 정권이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시면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영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영권에 뭐 구조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리해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거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엄청나게 좌우되는, 특히나 근로조건 임금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해고가 돼버리면 실업자가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경영권이기 때문에 일단 경영자의 정권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 다음 세 번째 지문.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파업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자신의 주장 관철한 목적으로 이 집단 행동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용자는요, 단체 교섭 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판례는 단체 교섭, 파업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 교섭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파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교섭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파업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보였고요. 네 번째 갑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정당이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법원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때는 그냥 실수가 아닌 거다. 법원에서 이제 교섭하셔야 돼요라고 해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런데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죠. 불법행위 구성한다. 예, 맞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다라고 확인했고요. 다음 13번 갑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1번 지문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법조문 43조, 노조법 43조 얘기 그대로죠.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대체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는 채용 대체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파업을 그대로 감수해라. 업무 중지를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고 다음 두 번째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 그런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돼 있죠. 예, 우리 법조문은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 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의 해석은 어떠냐? 해석은 조정은 쟁의행위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조정은 쟁의행위를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에 치닫게 되니까 그 전에 제3자가 조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벌어보자. 서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 신중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조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거치지 않고 쟁행이 나갔다 해서 무조건 정당성 상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조정 전치 절차,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과가 되었어요. 근로자들이 새롭게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쟁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 절차,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내용이 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노동관계 당사자, 주장 불일치, 근로자들이 조정, 찬반 투표를 걸쳐 정당한 쟁행위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임금 인상이라고 요구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수당을 인상해달라.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아니 처음에 임금 인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당으로 바꾸면 글자가 달라졌네? 새로운 요구사항이네? 이거는 조정이라든지 찬반 투표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성 없는 쟁행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는 밀접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과됐다 하더라도 그건 별도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의 표현이 좀 다르거나 원래 있던 것을 약간 변형했을 뿐이니까 실제 본질적으로는 처음 주장했던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이나 찬반 투표는 거쳐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필수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대체근로 이렇게 투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없다라고 했으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판례들은 만만치 않은 판례들이었습니다. 예, 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판례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조정도 알아야 되지만 찬반 투표 절차도 알아야 되지만 또 쟁행위 정당성 판례도 알아야 되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묻는 판례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찾을 수가 있었지만은 예,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서럽게 하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판례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근기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예,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 서면 통지의 조문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라라고 돼 있죠. 다음 두 번째,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해고 서면 통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서면 통지의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만 하면은 굳이 구구절절 써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근로자가 알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해고 서면 통지서에 아무런 사유를 기재 안 한 거예요. 뭐라도 적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재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예 서면 통지로서 사유 기재를 했는데 사유 기재조차 아예 안 했으니까 그때는 지금 명백히 잘못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해고 사유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 통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번 가시면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예,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설명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되게 가볍게 썼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고 그냥 사규 위반 아니면 무단결근 이렇게 했는데 무단결근을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냥 무단결근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렇다더라도 근로자가 무단결근 써놓은 얘기는 내가 3월 달에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결근한 그 얘기구나 하고 근로자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세하게 써주지 않아야 된다. 이 판례입니다. 예, 요거는 맞다는 거죠. 요거는 근로자가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예 기재 안 했으면은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번과 3번이 뭐야? 똑같은 내용인데 인쇄 오류인가? 이렇게도 아마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거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자는 거고 이거는 추상적으로 기재한 거죠.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최신 판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판례만 알고 있었던 분들은 최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2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거죠. 이런 공부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다행히 이게 또 정답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여기 4번 지문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시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용 근로자에게 시용 탈락을 통보할 때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할 때 그때는 해고 서면 통지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에 있는 내용 다 갖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시용 탈락입니다. 시용 기간 만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탈락했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고 되고요. 다음 15번 갑니다.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기발령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기회 부여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핵심 문구는 이거죠.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징계 절차는 징계를 할 때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대기발령은 현재 징계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 거죠. 거쳐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 해고 절차를 단체백에 의하도록 명시적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 징계 절차에 관해서 단체백의 규정과 취업규칙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백 소정의 해고 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사유에 관한 문제인데 취업규칙과 단체백에 있는 사유를 각각 징계 사유, 해고 사유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에 써놓은 것과 단체백에 써놓은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하고 단체백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처럼 단체백으로만 할게요 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서로 똑같은 것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단체백에 의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상호저촉 그리고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서로 다시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무조건 단체백으로 해 아니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 저촉돼 이거 아닌 이상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근데 이 판례도 상당히 좀 깊은 판례죠. 취업규칙도 알아야 되고 단체백도 알아야 되고 징계 사유를 어디에 규정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서로 충돌했을 때 해석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깊이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러면 징계 처분 유지에도 위협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 근로자에게 10개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회사가 징계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7개 정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밝혀졌어요. 하지만 3개만 가지고도 어떻다?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고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는 설명이고 네 번째, 단체백에서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 관련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소명 기회에 대한 우리 판례의 내용이죠. 자, 소명 기회라고 하는 건 뭐냐? 근로자한테 억울한 거 있으면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변명 좀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속 시원하게 모든 준비, 모든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다 줘야 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 판례는 그럴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근로자가 준비를 너무 과도하게 한 거죠. 근로자가 적절하게 준비해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 판례 내용대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다라고 봤고요.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 판례 내용이란 거죠. 그 판례 내용을 또 압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판례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최저임금위원회 2명의 상임위원 둔다.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줄을 꺼놨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 고용노동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 임명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최저임금 심의,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노동부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거리되었다라고 하면 거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하지만 전임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릴 부분보다는 단순 암기 사항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죠. 뭐 몇 명을 두고 누가 임명하고, 아유 되게 뭐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 제3과도 큰 직결되지 않는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잘 안 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7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 인정되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비춰봤을 때 너무 높아. 그러면 좀 낮춰주세요. 할 수 있겠죠. 예, 장관이 하는 거고요.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해서 제조기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했을 때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미 한 번 결정한 것을 다시 갈아엎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평이한 방법으로, 이게 일반 정족수랍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래 결정했던 것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정족수를 갖춰라 라고 해서 3분의 2 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요. 이것도 어렵죠? 의결 정족수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외우지 않고 신경 안 쓰면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이죠. 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지 여기에서 무슨 정족수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의 제기하는 상대방 나왔고 10일 잘 나왔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 대표자, 노동부 장관, 아니 다시요. 근로자 대표하는 자, 사용자 대표하는 자 다 잘 나왔습니다. 법조문대로 잘 나왔고, 세 번째,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고려한다. 생유노소, 제가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예, 이거 잘 나왔네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잘 바꿔서 내줘. 지역별로 바꿀 수 있다.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우리는 사업의 종류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지만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를 고려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법조문들 잘 나왔어요. 자, 월 중간에 8월 달에 고시를 하지만은 효력은 1월 1일, 다음에 1월 1일부터 발생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보셨듯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발생, 효력 발생 시기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이것도 잘 나와 있죠. 예,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확인했고요. 18번 갑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순한 암기 사항입니다. 단순하지만 빨리 풀 수 있지만 또 안 외우면 모르는 거죠. 최저임금액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두 번째,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최저임금액을 발표할 때 시간 단위, 그 다음 1급 단위, 그 다음에 월급 단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한테 주지시켜야 될 내용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예, 우리 회사가 주는 월급 중에는 이런 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돈 빼고 나머지 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맞고요.
다음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 범위. 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 중에 누구누구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최저임금 발생, 효력 발생의 연월일. 앞서 보셨듯이 최저임금은 노동부가 알려준 날짜하고 실제 시행되는 날짜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8월 5일에 노동부가 고시하고 나면 그때부터 당장 임금 오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지할 때도 자 당장 8월 5일이 아니라 내년도 언제부터 최저임금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알려줘야 혼란이 없겠죠. 효력 발생 연월일을 알려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은 임금, 제외할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 연월일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게 아닌 2번은 오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가시면 19번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되고요.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조정 신청은 일방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를 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사용자, 노동자 둘 다 들어와야 되겠죠. 쌍방이 성실히 임하고요. 다음 두 번째,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 지명해라.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3자를 모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근로자가 뽑고 그다음에 사용자를 사용자가 추천해버리면 서로 간의 간극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네요. 세 번째, 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 인정될 때는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 법조문에 있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 신청했는데 읽어보니까 조정 대상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걸로 처리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조정에서 또는 중재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이것을 행정지도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건이 아니니까 그냥 받은 다음에 뭐야? 하고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가름에서 단독 조정인의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단독 조정의 요건이 이겁니다. 우리가 단독이 아닌 조정에 대해서는 일방이 신청하면 된댔어요. 근데 단독 조정은 한 명한테 조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조정보다는 훨씬 더 뭔가 별도의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요건 자체가 엄격합니다. 쌍방이 동의하거나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했을 때라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20번.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세세한 걸 물어보는 거죠. 1번 질문 갑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조법 개정에서 이 부분이 들어왔죠. 원래는 노동부 아래 있었죠. 고용노동부 아래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뭐 정권이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장관 되냐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한테 회사 업무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노동조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간대를 정부가 뭔가 결정한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그것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죠. 이 노사정이 참여해서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편만 든다든지 이러지 않고 진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좀 더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곳에 이관하자. 그래서 일로 온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가시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순차적 배제하고 남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잘 맞으나 여기가 틀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뒀으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뭔가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 보셨듯이 최저임금 때도 누구 아래 있느냐? 그랬을 때 고용노동부 아래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위촉, 재청 이렇게 갔었고 여기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이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세 번째,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3년마다 3년 잘 나왔어요.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적정성 재심의는 3년마다 잘 나왔습니다. 네 번째,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의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 숫자도 안 해오면
어렵죠. 예, 법조문상 60일, 심의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심의를 의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쭉 풀어봤는데 풀다 보니까 좀 시간을 단축해서 다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은 갈수록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못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조금 더 지금까지 출제 안 됐으니까 제낀다. 이렇게 편히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할 때 쓰는 거다. 나중에 내가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일할 때 편하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좀 요령껏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부 방법을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되겠죠. 예, 학습 전략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올해는 그냥 맛보기 하셨다 또는 올해 처음으로 진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 법 과목은 투입한 노력만큼 그리고 시간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는 것이 많을수록 정답 확률은 높아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막 진짜 창의적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법 과목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범위를 좁혀서 공부하지 말라. 이전까지 기출이 나오지 않았던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출 쭉 문제 보시다가 이 부분 안 나오네 제끼자 이렇게 했다가는 올해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범위를 상기하시면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음에 암기할 부분 꼼꼼히 챙겨라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공부하실 때 막판 가서 마지막에 봐야지 하면은 잘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뭐 위원회에 누구와 제청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 종족수는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간은 며칠인지 이런 숫자들 있죠. 그런 숫자들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건 외워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체크를 잘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눈에 잘 익혀두셔야 막판에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꼼꼼히 챙기시고요. 자, 마지막 이런 모든 공부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 이론부터 착안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법보다는 다른 과목들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막 쏟아붓고 노동법은 아직 선택 과목에서 벗어난 지 꽤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의 티를 못 벗었는지 좀 막판에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볼 시간도 없죠. 진짜 그냥 모래알을 모아가지고 성을 만드듯이 급하게 막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부터 차근히 하려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범위를 좁히지 않고도 또 꼼꼼하게 내용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책 안에, 조문 안에, 판례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어려워져도 고득점이 확보되는 과목이 이 노동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을 들으신다,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올해 시험 치신 분들은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